3년 동안 아무 맛도 못 느꼈는데. 그런데 지금 단맛이 느껴져. 이게 진짜야? 한지우는 떨리는 손으로 사발을 들고 중얼거렸습니다. 그 말을 들은 박수진은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이런 사람이 미각을 잃었던 거야? 사흘 전으로 돌아가 볼까요?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와 함께 어디에서 보고 계신지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8억. 숫자로 쓰면 8억 원. 32살 박수진에게는 평생 갚아도 갚을 수 없는 금액이었습니다. 수진아, 미안하다. 아빠가 보증을 잘못 써서. 식당 화재. 원인은 아버지가 보증선 지인의 방화였습니다. 보험금은 턱없이 부족했고 빚은 고스란히 딸에게 넘어왔죠. 엄마 친구 아들이 한의원 집안인데 말이야. 거기서 간병인 며느리를 구한대. 계약직이야. 6개월만 버티면 빚 다 갚아준다더라. 간병인 며느리. 이름만 며느리지 실상은 돈으로 고용된 간병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사채업자들은 매일 전화를 걸어왔고 법원 경매 통지서가 쌓여갔으니까요. 좋아, 6개월이면 6개월이다. 어차피 주방장 생활도 지옥이었는데 간병이라고 더 힘들겠어? 수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몰랐습니다. 자신이 들어갈 곳이 단순한 한의원 집안이 아니라는 것을요. 경기도 가평. 서울에서 차로 1시간 반을 달려 도착한 곳은 깊은 산속이었습니다. 안개가 자욱하게 깔린 산길을 한참이나 올라가자 거대한 한옥 단지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청학당. 300년 전통의 한의원이라는 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본체는 전통 한옥이었지만 옆에는 현대식 한의원 건물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 뒤편으로 보이는 또 다른 작은 한옥이 별채였죠. 그리고 본체 지붕 위로 보이는 다락방 창문 하나. 무언가 을씨년스러웠습니다. 도착했습니다. 내리시죠. 운전석의 유비서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말했습니다.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그녀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수지는 낡은 캐리어 하나를 끌고 차에서 내렸습니다. 한약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당귀, 청궁, 감초. 어릴 적 할머니 댁에서 맡던 익숙한 냄새였지만 여기서는 왠지 무겁게 느껴졌죠. 이쪽으로 오시죠. 유비서가 본체로 안내했습니다. 넓은 대청마루에 들어서는 순간 수진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벽 한쪽에 걸린 3개의 액자. 사진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빈 액자였습니다. 하지만 각 액자 아래에는 작은 명패가 붙어 있었습니다. 제1대 간병인 김미숙 마이너스 재직기간 2개월 제2대 간병인 이영애 재직기간 3개월 제3대 간병인 최지은 재직기간 1개월 수진에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저 사람들은요? 다들 계약 기간을 못 채우고 도망갔습니다. 못 견디겠다고요. 유비서가 무표정하게 대답했습니다. 도망이요? 왜요? 직접 겪어보시면 아실 겁니다. 유비서가 앞장서서 걸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이 집에는 규칙이 있습니다. 첫째, 별채에는 절대 가지 마십시오. 거기는 도련님이 계신 곳입니다. 도련님이요? 네. 한지훈 선생님. 이 집 종손이시자 청학당의 원장님이십니다. 하지만 3년 전부터 사람을 만나지 않으십니다. 둘째,
주는 음식만 드십시오. 한약 창고나 부엌을 함부로 뒤지지 마세요. 셋째, 다락방에는 절대 올라가지 마십시오. 넷째, 밤 10시 이후에는 방 밖으로 나오지 마세요. 수진이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럼 제가 여기서 뭘 하는 건데요? 간병을 하라면서 환자는 만나지도 못하고 도련님께서 필요하실 때만 부르십니다. 그때만 가시면 됩니다. 평소에는 그냥 조용히 계시면 됩니다. 이게 무슨 개 같은 소리야? 수지는 속으로 욕을 삼켰습니다. 하지만 8억이라는 빚이 그녀의 입을 다물게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방으로 안내하겠습니다. 수진이 배정받은 방은 본체 한쪽 구석방이었습니다. 작지만 깨끗했습니다. 창문으로는 약초밭이 보였죠. 인삼, 도라지, 더덕. 초여름 햇살을 받아 파릇파릇하게 자라고 있었습니다. 수지는 짐을 풀지도 않고 창가에 앉았습니다. 6개월만 버티자. 저녁 6시 유비서가 소반에 식사를 가져왔습니다. 현미밥 한 공기, 나물 반찬 3가지, 된장국 한 그릇. 식사는 하루 2끼입니다. 아침 7시, 저녁 6시 시간 엄수하세요. 딸깍 문이 닫혔습니다. 수지는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밥을 한 입 먹는 순간 표정이 굳었습니다. 이게 뭐야? 현미는 설익었고 나물은 간이 안 배어 있었습니다. 된장국은 물이 너무 많아 맹맹했죠. 호텔 주방장 출신이 이딴 걸 먹으라고? 하지만 배는 고팠습니다. 수지는 어금니를 악물고 밥을 입에 밀어 넣었습니다. 밤 10시 수지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배가 고팠습니다. 저녁 6시 이후 아무것도 먹지 못했으니까요. 꼬르륵. 배에서 시위가 터졌습니다. 에라, 모르겠다. 규칙이고 뭐고 일단 배부터 채우자. 수지는 문을 살짝 열고 복도로 나왔습니다. 쥐 죽은 듯 조용했습니다. 본체 어딘가에서 희미하게 약다리는 냄새가 났습니다. 수지는 냄새를 따라 걸었습니다. 부엌을 지나 뒤편으로 가자 커다란 창고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한약 창고라는 팻말이 붙어 있었죠. 자물쇠는 잠겨 있지 않았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압도적인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천장까지 닿을 듯한 선반에 빼곡히 들어찬 약재들, 유리병, 한지 봉투, 나무 상자, 각각의 한자 이름표가 붙어 있었습니다. 인삼, 녹용, 당귀, 청궁, 백작약, 황기, 대추, 생강. 우와! 주방장 출신인 수진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이거면 뭔가 만들 수 있겠는데? 그녀는 익숙한 손놀림으로 약재들을 골라 담았습니다. 말린 대추 한 줌, 생강 몇 조각, 인삼 뿌리 하나, 당귀 조금. 구석에서 찹쌀 자루도 발견했습니다. 완벽하네. 수지는 창고 한쪽에 있는 작은 가스레인지에 불을 붙였습니다. 냄비에 물을 붓고 찹쌀을 씻어 넣었죠. 보글보글. 물이 끓기 시작하자 약재들을 하나씩 넣었습니다. 대추를 톡톡 터뜨려 단맛을 우려내고 생강으로 비린 맛을 잡고 인삼과 당귀로 깊은 맛을 더했습니다. 아, 이 냄새. 구수하고 달콤하고 은은한 한약향. 하지만 쓴맛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따뜻하고 포근한 냄새였죠. 약선죽. 할머니가 어릴 적 몸이 아플 때마다 끓여주시던 바로 그 맛이었습니다. 30분쯤 뭉글뭉글 끓이자
찹쌀이 완전히 풀어져 걸쭉한 죽이 완성됐습니다. 수지는 작은 사발에 죽을 담아 한 숟가락 떠먹었습니다. 이거지. 달콤하면서도 고소하고 은은한 한약향이 입안 가득 퍼졌습니다. 몸이 스르르 풀리는 느낌이었죠. 역시 맛있는 건 사람을 살린다니까. 수지는 사발을 들고 죽을 후루룩 마셨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냄새가 난다. 등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수지는 사발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창고 입구에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키는 크지만 비쩍 마른 체구, 헝클어진 머리, 무심하게 늘어뜨린 회색면 셔츠. 하지만 가장 인상적인 건 그의 눈빛이었습니다. 텅 비어 있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아무것도 보지 못한 사람처럼 초점 없이 흔들리고 있었죠. 도련님이세요? 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한지훈. 이 집의 종손이자 3년째 별채에 틀어박혀 있다는 그 남자. 지훈은 대답 대신 코를 벌름거리며 공기를 들이마셨습니다. 이 냄새 불가능한데. 예, 3년이야. 3년 동안 아무 냄새도 맡지 못했어. 지훈이 한 걸음씩 수진에게 다가왔습니다. 당신이 이걸 만든 거야? 죄송해요. 배가 너무 고파서. 규칙 어긴 거 알지만 냄새가 난다고. 처음이야. 3년 만에 처음. 지훈이 갑자기 수진의 손에서 사발을 낚아챘습니다. 그리고 한 숟가락 가득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수진은 숨죽이고 지켜봤습니다. 지훈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숟가락을 쥔 손에 핏줄이 붉어졌죠. 그리고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맛이 느껴져. 단맛, 쓴맛, 향. 전부 다. 지훈은 주저앉듯 바닥에 털썩 앉았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계속해서 죽을 떠먹었습니다. 후루룩, 후루룩. 3년이야. 3년 동안 아무 맛도 못 느꼈어. 물 마시는 건지 공기 마시는 건지도 몰랐어. 그런데 지훈이 텅 빈 사발을 내려놓고 수진을 올려다봤습니다. 당신은 누구야? 어떻게 내 맛을 돌려준 거야? 수진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 사람, 미각과 후각을 잃었던 거야? 그제야 이해가 됐습니다. 왜 전임 간병인들이 도망쳤는지, 왜 이 집이 이렇게 음산한지. 저는 박수진이에요. 원래 호텔 주방장이었어요. 음식 만드는 게 제 일이고요. 지훈이 멍하니 수진을 바라봤습니다. 주방장? 그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3년 만에 처음 짓는 미소였습니다. 그럼 내일도 만들어줄 수 있어? 예. 이 맛. 내일도 느끼고 싶어? 아니, 매일 느끼고 싶어. 지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간절했습니다. 수지는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만들어 드릴게요. 고마워. 지훈은 빈 사발을 꼭 안고 비틀거리며 창고를 나갔습니다. 그의 뒷모습은 여전히 쓸쓸했지만 어깨가 조금은 펴진 것 같았습니다. 수지는 바닥에 주저앉아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뭐야?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이야? 그녀의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미각과 후각을 잃은 한의사라니. 그럼 3년 동안 진료도 못했다는 거잖아.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그때
창고 창문 너머로 본체 지붕 위 다락방이 보였습니다. 희미한 불빛이 켜져 있었죠. 그리고 그 불빛 앞에서 누군가의 그림자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다락방, 유비서가 절대 올라가지 말라던 그곳. 그곳에서 누군가가 이 모든 걸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수지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오늘 밤 자신이 만든 약선죽 냄새가 다락방까지 올라갔다는 것을, 그리고 그 냄새를 맡은 누군가가 눈물을 흘리며 중얼거렸다는 것을요. 지훈이가 맛을 느꼈다고 3년 만에. 다락방의 한옥희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약초를 빻으며 기도했습니다. 제발, 이번엔 진짜였으면, 이번 아이는 도망가지 않았으면. 청학당의 긴 밤이 깊어갔습니다. 한약 냄새와 죽 끓인 냄새가 뒤섞여 산 전체를 감쌌습니다. 그리고 그 냄새는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수진이 눈을 뜬 순간 문 밖에 쪽지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떨리는 글씨체로 이렇게 적혀 있었죠. 내일도 부탁합니다. 한지훈. 지훈아, 넌 죄가 없어. 그날의 진실을 내가 알아. 다락방에서 할머니가 약초를 빻으며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없으면 소용없지. 서연이가 다 없애버렸으니까. 수지는 그 말을 아직 듣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곧 듣게 될 겁니다. 다음 날 아침, 수진이 일어나 문을 열자 복도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도련님이 식탁에 나오신대요. 거짓말. 3년 동안 한 번도 안 나오셨는데 유비서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오늘 아침상 차리래요. 하녀들이 수군거리며 부엌으로 뛰어갔습니다. 수진도 따라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부엌은 이미 아수라장이었습니다. 된장찌개 끓여야 하는데 된장이 어디 갔어? 도련님이 좋아하시는 나물이 뭐였더라? 3년 전 메뉴판 찾아봐. 하녀들이 우왕좌왕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할게요. 수진이 앞치마를 두르며 나섰습니다. 뭐? 저 원래 주방장이었어요. 맡겨주세요. 하녀들이 서로 눈치를 보다가 슬그머니 비켜섰습니다. 수진은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역시나 재료가 엉망이네. 하지만 수진의 손은 빨랐습니다. 된장찌개를 끓이는데 어제 남은 약재를 조금 넣었습니다. 당귀 한 조각, 대추 2개. 보글보글 구수한 냄새가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밥은 갓 지은 쌀밥으로, 김치는 직접 무쳐서, 시금치나물은 참기름을 넉넉히 넣어 버무렸습니다. 30분 만에 한 상 가득 차려졌습니다. 우와! 하녀들이 감탄했습니다. 이게 진짜 우리 부엌에서 나온 음식이 맞아? 대청마루 식탁에 상을 차리자 지훈이 나타났습니다. 여전히 헝클어진 머리에 구겨진 셔츠였지만 어제와는 다른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눈빛, 생기가 돌고 있었습니다. 지훈은 식탁 앞에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수진이 맞은편에 앉으려 하자 유비서가 나타나 말했습니다. 당신은 부엌에서 드세요. 도련님과 같은 식탁에 앉을 수 없습니다. 괜찮아요. 지훈이 말했습니다. 앉으세요. 같이 먹어요. 유비서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지만 지훈의 말에 어쩔 수 없이 물러섰습니다. 수진이 앉자 지훈은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된장찌개를 한술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지훈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리고 또 한 술, 또 한 술.
맛있어요? 수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응. 지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구수해. 달기도 하고, 그리고 따뜻해.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3년 동안 이런 거 몰랐어. 음식이 이렇게 따뜻한 건지. 지우는 밥 한 공기를 뚝딱 비웠습니다. 수지는 그 모습을 보며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 사람, 정말 맛을 느끼는 게 처음인 거구나. 식사가 끝나고 지훈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저기, 물어봐도 될까요? 네. 3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궁금하시죠?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환자가 죽었어요. 제 처방을 받은 환자가 급성 간부전이었어요. 한약 부작용이라고 했죠. 유족들이 고소했고 한의사협회에서 징계를 받았어요. 지훈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그날 이후로 맛과 냄새가 사라졌어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갑자기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더라고요. 병원에는 가보셨어요? 다 가봤어요. 뇌검사, 혈액검사, 정신과 상담. 아무 이상이 없대요. 의학적으로는 그럼 시민성이래요. 마음의 병이라고. 죄책감이 감각을 막아버렸다고. 지우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웃기죠? 한의사가 환자를 죽였다는 죄책감으로 미각을 잃다니. 수진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때 지훈이 수진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근데 당신 음식을 먹으니까 조금씩 돌아오고 있어요. 어제는 단맛만 느꼈는데 오늘은 쓴맛도 느껴지고. 그게 제 음식 때문일까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3년 만에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지훈이 수진의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계약 끝날 때까지만이라도 저한테 음식 만들어주세요. 부탁이에요. 수진은 지훈의 간절한 눈빛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만들어 드릴게요. 그날부터 수진은 매일 지훈의 식사를 책임졌습니다. 아침에는 약선죽, 점심에는 간단한 국수, 저녁에는 제대로 된 한상. 지훈은 매 끼니마다 감탄했습니다. 이게 신김치 맛이구나. 미역국이 이렇게 구수한 거였어? 고등어가 이렇게 고소했다니. 하나하나 맛을 느낄 때마다 지훈의 얼굴에 생기가 돌아왔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지훈은 이제 별채에서 나와 본채를 자유롭게 오갔습니다. 약초밭을 산책하기도 하고 한의원 진료실을 정리하기도 했죠. 선생님, 환자 받으실 생각 있으세요? 어느 날 저녁 수진이 물었습니다. 지훈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은 무섭거든요. 또 누군가 제 처방 때문에 아프면 어쩌나. 하지만 맛이 돌아오고 있잖아요. 맛이 돌아온다고 제 죄가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지훈의 목소리가 무거웠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수지는 잠이 오지 않아 방 밖으로 나왔습니다. 산책을 하다가 본체 쪽으로 걷고 있는데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토닥토닥. 약초 빻는 소리 같았습니다. 이 시간에 누가 약을 빻아? 소리는 본체 2층 다락방 쪽에서 들렸습니다. 수지는 조심스럽게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다락방 문 앞에 섰을 때 안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훈이가 밥을 먹는다니. 3년 만에 그 아이가 해낸 거야. 할머니 목소리였습니다.
수지는 놀라서 문을 열려다 멈췄습니다. 유비서가 절대 올라가지 말라던 곳. 하지만 호기심이 발동했습니다. 수지는 문을 살짝 밀었습니다. 비걱. 문이 열렸습니다. 다락방 안에는 작은 책상 하나와 약장, 그리고 이불 한 채가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그 책상 앞에 한 노인이 앉아 약초를 빻고 있었습니다. 누구냐? 노인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수지는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70대로 보이는 할머니였지만 눈빛은 형형했습니다. 저는 새로운 며느리구나. 박수진이지? 할머니가 수진을 빤히 쳐다봤습니다. 어떻게 제 이름을? 다 들었다. 내가 지훈이한테 밥을 해주고 있다며? 네. 그런데 할머니는? 나는 한옥희야. 이 집 선대 원장이지. 수진의 눈이 커졌습니다. 할머니, 요양병원에 계신 줄 알았는데요. 요양병원? 할머니가 비웃듯 웃었습니다. 여기가 내 요양병원이야. 3년째 이 다락방에 갇혀 지내고 있지. 갇혀 있다고요? 그래. 서연이가 날 가뒀어. 치매 걸렸다고 거짓말하고.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서연이가 누구세요? 지훈이 고모야. 이 집의 진짜 주인 행세를 하는 년. 할머니가 수진을 꼭 잡았습니다. 잘 들어라, 아가. 3년 전 그 의료사고. 지훈이 잘못이 아니야. 네. 서연이가 차트를 조작했어. 환자는 원래 서연이가 처방한 한약 때문에 죽었는데 지훈이 차트로 바꿔치기 한 거야. 수지는 충격에 말을 잃었습니다. 왜 그런 짓을요? 경영권 때문이지. 지훈이가 원장이 되면 서연이는 손해야. 그래서 지훈이를 폐인으로 만든 거야.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나는 증거를 찾으려 했어. 하지만 서연이한테 들켰지. 그래서 여기 갇힌 거야. 왜 도망가지 않으셨어요? 도망가면 지훈이가 위험해. 서연이는 뭐든 할 수 있는 년이야. 할머니가 수진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내 손발이 되어다오. 나 혼자서는 못해. 하지만 내가 도와주면 지훈이 누명을 벗길 수 있어. 제가요? 그래. 넌 밖을 자유롭게 다닐 수 있잖아. 증거를 찾을 수 있어. 증거가 어디 있는데요? 본체 서재야. 서연이 방. 거기 벽 속에 비밀 공간이 있어. 거기에 3년 전 원본 차트가 숨겨져 있을 거야. 할머니가 수진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도와줄 수 있겠니? 수진은 망설였습니다. 8억 빚 때문에 온 곳 6개월만 버티면 되는 곳. 하지만 지훈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처음으로 맛을 느꼈을 때의 그 눈물. 네, 도와드릴게요. 할머니가 수진을 끌어안았습니다. 고맙다, 아가. 정말 고맙다. 그때였습니다. 다락방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할머니가 재빨리 수진을 밀쳤습니다. 어서 가. 들키면 안 돼. 수진은 황급히 다락방을 나왔습니다. 계단을 내려오는데 유비서와 마주쳤습니다. 거기서 뭐 하셨습니까? 유비서의 목소리가 얼음장처럼 차갑습니다. 산책하다가 길을 잃었어요. 다락방은 출입 금지라고 했습니다. 죄송해요. 몰랐어요. 수지는 고개를 숙이고 자기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유비서는 수진의 뒷모습을 지켜보다가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이사장님, 문제가 생겼습니다.
전화 너머로 차가운 여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무슨 일이야? 새 며느리가 다락방에 다녀왔습니다. 뭐? 할머니와 접촉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지켜봐. 그리고 움직임이 수상하면 바로 보고해. 알겠습니다. 유비서가 전화를 끊고 다락방을 올려다봤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한편 방으로 돌아온 수지는 침대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의료사고가 조작이었다니. 지훈의 억울한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증거를 찾아야 해. 꼭. 수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날 밤 청학당 세 곳에서 각기 다른 사람들이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다락방에서는 할머니가, 별채에서는 지훈이, 그리고 본채에서는 수진이 각자의 이유로 긴 밤을 보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수진이 부엌에서 아침 준비를 하고 있을 때 지훈이 나타났습니다. 수진 씨, 네, 오늘 같이 산책할래요? 약초밭 구경시켜드리고 싶어서. 지훈의 얼굴에 수줍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수진도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하지만 수진의 머릿속에는 다른 생각이 있었습니다. 본체 서재, 언제 들어갈 수 있을까? 청학당에 긴장감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진실을 찾기 위한 전쟁이 막 시작된 것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임신 6주차예요. 산부인과 의사의 말에 수지는 멍하니 초음파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작은 점 하나, 그게 자신의 뱃속에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청학당에 온 지 2달째였습니다. 지훈과 가까워진 건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매일 같이 식사하고 약초밭을 산책하고 밤에는 별을 보며 이야기를 나눴으니까요. 한 달 전 보름달이 뜬 밤이었습니다. 지훈이 수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의 손은 따뜻했고 조금 떨리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다가 자연스럽게 입을 맞췄습니다. 그날 밤의 일이 지금 수진의 뱃속에 작은 생명으로 자리 잡은 겁니다. 병원에서 나와 청학당으로 돌아가는 길. 수진의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어떻게 말하지? 기뻐할까? 계약 관계로 시작된 사이였습니다. 6개월이 지나면 각자의 길을 가기로 한 사이. 하지만 이제 아기가 생겼습니다. 수지는 불안했습니다. 대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지훈이 마당에서 약초를 손질하고 있었습니다. 햇살을 받으며 조심스럽게 약초 잎을 다듬는 그의 모습이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수진이 다가가자 지훈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는 수진의 표정을 보더니 곧바로 알아챘습니다. 약초를 내려놓고 다가왔습니다. 수진은 심호흡을 하고 말했습니다. 임신 사실을 알렸습니다. 지훈의 눈이 커졌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짧은 시간이 수진에게는 한없이 길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지훈은 갑자기 수진을 끌어안았습니다. 그의 품은 따뜻했고 심장 소리가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지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고맙다고, 정말 고맙다고 속삭였습니다. 자신에게 가족이 생긴 거라고, 진짜 가족이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수진도 지훈을 꼭 안았습니다. 가슴속에 뭉쳐있던 불안이 조금씩 풀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때 본체에서 유비서가 나왔습니다. 두 사람이 껴안은 모습을 보고 그녀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손님이 왔다고 말했습니다. 이사장님이 오셨다고. 지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고모가 왔다는 말에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지훈과 수지는 본체로 들어갔습니다. 대청마루에 한 여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우아한 차림. 명품 핸드백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다리를 우아하게 꼬고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마치 먹잇감을 노리는 맹금류 같았습니다. 한서연, 청학당 이사장이자 제약회사 대표, 지훈의 고모였습니다. 서연이 웃으며 지훈을 맞았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에는 온기가 없었습니다. 오랜만이라고 조카 얼굴 보러 왔다고 말했습니다. 요즘 밥도 잘 먹고 밖에도 나다닌다는 소식을 들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서연의 시선이 수진에게 꽂혔습니다. 날카롭게 훑어보는 눈초리였습니다. 수진의 얼굴, 손, 배를 차례로 살폈습니다. 마치 물건을 감정하듯 지훈이 수진을 소개했습니다. 약혼자라고. 서연의 눈썹이 꿈틀했습니다. 계약직 간병인이 약혼자가 됐냐고 참 빠르다고 비꼬듯 말했습니다. 지훈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그만하라고 말했습니다. 서연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지훈의 얼굴이 많이 좋아졌다고, 맛도 돌아왔다며, 그럼 곧 진료도 시작할 수 있겠다고 말했습니다. 지훈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서연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3년이나 놀았다고 청학당 적자가 얼마나 쌓였는데 원장이 진료를 안 하니까 환자들이 다 떠났다고 쏘아붙였습니다. 이번 달 말까지 진료 시작 못하면 원장직을 박탈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이사회 결정이라고 자신도 어쩔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서연이 가방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수진을 쳐다봤습니다. 임신했냐고 물었습니다. 수진이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섰습니다. 어떻게 아냐고 묻자 서연은 표정 보면 안다고 말했습니다. 축하한다는 말과 함께 가방에서 한약 봉지를 꺼냈습니다. 검은 비닐에 쌓인 약재 묶음이었습니다. 임신 초기엔 몸조리가 중요하다고 자신의 제약회사에서 만든 특별 처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산모 보약이라고. 수진이 받으려 하자 지훈이 가로막았습니다. 필요 없다고 자신이 직접 지어주겠다고 말했습니다. 서연이 코웃음 쳤습니다. 내가 뭘 믿고 그러냐고 3년 전에도 그렇게 자신만만하다가 환자 죽였잖냐고 비아냥거렸습니다. 이번엔 조카 며느리 뱃속에 아기까지 죽일 거냐고 덧붙였습니다. 지훈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온몸이 굳어지는 게 보였습니다. 서연은 약 봉지를 탁자에 놓고 나갔습니다. 3일치라고 하루 한 봉씩 다려 먹으라고 말을 남기고 아기 위해서라고.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지훈은 주저앉듯 바닥에 앉았습니다. 온몸에서 힘이 빠진 것 같았습니다. 수진이 다가가 그를 안았습니다. 지훈이 중얼거렸습니다. 미안하다고, 자기가 무능해서 미안하다고. 고모 말이 맞다고, 자기 때문에 환자가 죽었는데 어떻게 다시 처방을 하겠냐고. 수진은 지훈을 꼭 끌어안았습니다. 증거를 찾겠다고 말했습니다. 자신이 하겠다고. 할머니가 본체 서재에 숨겨져 있다고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훈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너무 위험하다고. 하지만 수진은 단호했습니다. 괜찮다고, 자기가 하겠다고 다시 말했습니다.
그리고 탁자 위에 약 봉지를 집어들었습니다. 이건 먹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경고했다고, 고모가 주는 건 절대 먹지 말라고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수지는 약 봉지를 품에 넣었습니다. 나중에 할머니께 보여드려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수지는 다락방으로 올라갔습니다. 할머니가 약초를 빻고 있었습니다. 늘 그랬듯 토닥토닥 소리가 다락방에 울렸습니다. 수진이 약 봉지를 내밀었습니다. 할머니가 봉지를 열어 냄새를 맡았습니다. 그리고 얼굴이 굳었습니다. 약재를 손가락으로 집어 하나하나 살폈습니다. 익모초, 홍화, 우슬. 할머니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건 보약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유산을 유도하는 약이라고, 먹으면 아기가 위험하다고, 유산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수진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만약 의심 없이 먹었다면 어땠을까? 상상만으로도 끔찍했습니다.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서연이가 증손주를 죽이려 했다고, 이제 확실해졌다고, 서연이는 정말로 악마라고 말했습니다. 수지는 분노로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지만 아프지 않았습니다. 분노가 통증을 삼켜버렸습니다. 증거를 빨리 찾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수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조심해야 한다고, 서연이는 이제 수진을 노리기 시작했다고 경고했습니다. 절대 혼자 움직이지 말라고, 유비서가 감시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수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약 봉지를 다시 챙겼습니다. 이것도 증거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수지는 틈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서연이 제약회사에 가는 날을 기다렸습니다. 유비서도 함께 간다는 정보를 하녀에게서 얻었습니다. 오늘이 기회라고 판단했습니다. 오후 2시, 검은 세단이 청학당을 빠져나가는 걸 확인했습니다. 수지는 지훈에게 산책하러 간다고 말하고 본체로 향했습니다. 서재는 2층 끝방이었습니다. 복도를 조심스럽게 걸었습니다. 발소리가 나지 않게 천천히 서재 문 앞에 섰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손잡이를 잡은 손에서 땀이 났습니다. 문을 열자 한약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책장 가득 한의학 서적들이 빼곡했습니다. 동의보감, 본초 강목, 향약 집성방. 책상 위에는 서류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수지는 할머니의 말을 떠올렸습니다. 벽속이라고 했습니다. 벽을 두드려 보기 시작했습니다. 똑똑, 똑똑. 대부분 단단한 소리였습니다. 하지만 한 곳에서만 다른 소리가 났습니다. 텅텅 속이 빈 소리였습니다. 수진의 눈이 빛났습니다. 그 부분을 자세히 살폈습니다. 작은 틈이 보였습니다. 손톱으로 조심스럽게 긁자 벽지가 조금 들렸습니다. 그 뒤에 작은 문이 숨어 있었습니다. 손가락으로 문을 잡아당기자 비밀 공간이 나타났습니다. 그 안에 서류 몇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먼지가 쌓여 있는 걸 보니 오래된 것 같았습니다. 수지는 조심스럽게 서류를 꺼냈습니다. 3년 전 날짜였습니다. 환자 차트였습니다. 환자 이름 김영수, 나이 58세, 진단 만성 간염, 처방 한서연 원장. 수진의 눈이 커졌습니다. 하지만 차트 곳곳에 수정된 흔적이 보였습니다. 원래는 한서연이었던 이름 위에 한지훈이라고
더 쓰여 있었습니다. 잉크 색깔이 달랐습니다. 명백한 조작이었습니다. 이게 증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수지는 차트를 사진 찍으려고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뒤에서 차가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지는 화들짝 놀라 돌아봤습니다. 서연이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언제 돌아온 건지, 어떻게 알고 온 건지, 서연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유비서가 알려줬다고 말했습니다. 수진이 오늘 수상하게 움직인다고. 서연이 한 걸음씩 다가왔습니다. 구두 소리가 바닥에 또각또각 울렸습니다. 그 소리가 마치 카운트다운처럼 들렸습니다. 똑똑하다고 비아냥거렸습니다. 어떻게 여길 찾았냐고 물었습니다. 수진이 소리쳤습니다. 이게 진짜 차트냐고, 환자는 서연이 죽인 거 아니냐고. 서연이 태연하게 인정했습니다. 자기가 죽였다고, 실수였다고, 약 용량을 잘못 계산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뭐 어떠냐고 지훈한테 뒤집어 씌우면 그만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 태연함이 더 끔찍했습니다. 사람의 목숨을 그렇게 가볍게 여기다니. 수진이 소리쳤습니다. 미쳤다고. 서연이 수진에게서 차트를 낚아챘습니다. 힘이 세지는 않았지만 기습적이었습니다. 수진의 손에서 차트가 빠져나갔습니다. 서연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 증거도 없앨 거라고. 그리고 수진도. 서연의 손이 수진의 목을 향했습니다. 차가운 손가락이 목에 닿는 순간, 바로 그때였습니다. 문이 벌컥 열리며 지훈이 뛰어들어왔습니다. 그는 서연을 밀쳐냈습니다. 서연이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지훈이 수진을 감싸 안았습니다. 괜찮냐고 물었습니다.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훈이 바닥에 떨어진 차트를 집어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천천히 내용을 읽었습니다. 조작된 흔적을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지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진짜였다고 중얼거렸습니다. 자기가 죄가 없었던 게 진짜였다고. 3년 동안 자신을 괴롭혔던 죄책감이 거짓이었다는 걸 깨달은 순간이었습니다. 서연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차트를 내놓으라고. 지금 내놓으면 없던 일로 해주겠다고. 지훈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이 흐르고 있었지만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3년이라고 말했습니다. 3년 동안 자기가 얼마나 괴로웠는지 고모는 아냐고 물었습니다. 서연이 안다고 하지만 어쩔 수 없지 않냐고, 가족이잖냐고, 서로 봐줘야 하는 거 아니냐고 말했습니다. 지훈이 소리쳤습니다. 가족이면 이렇게 하냐고, 가족이면 조카를 폐인으로 만드냐고, 아기까지 죽이려고 하냐고. 서연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지훈이 설명했습니다. 할머니가 고모가 준 약을 분석했다고. 유산 유도제였다고. 서연이 변명하려 했지만 지훈이 막았습니다. 이제 끝이라고 말했습니다. 차트를 꼭 쥐었습니다. 이 증거 들고 한의사협회에 가겠다고. 경찰에도 고발하겠다고. 그리고 고모더러 청학당에서 나가라고 말했습니다. 더 이상 이 집에 발도 붙이지 말라고. 서연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후회할 거라고, 자기를 적으로 돌리면 후회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지훈이 답했습니다. 이미 적이었다고. 서연은 이를 갈며 서재를 나갔습니다. 복도를 걸어가는 발소리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하지만 그 발소리엔 분노가 서려 있었습니다. 지훈은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3년간 짊어졌던 짐을 내려놓은 순간이었습니다. 수진이 지훈을 꼭 안았습니다. 고생했다고 속삭였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서재창으로 석양이 들어왔습니다. 붉은 빛이 두 사람을 감쌌습니다. 그날 밤, 다락방에서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이제 시작이라고, 진짜 싸움은 지금부터라고.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의사협회 징계위원회가 다음 주라고 말했습니다. 거기서 모든 걸 밝히겠다고 할머니가 경고했습니다. 서연이가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고 수진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시작했다고, 끝까지 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할머니가 수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맙다고, 정말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창밖에는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여름 장마였습니다. 빗소리가 지붕을 두드렸습니다. 마치 청학당의 긴 싸움을 예고하듯. 하지만 이제 그들에게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진실이라는 이름의 무기가, 그리고 서로를 지키려는 마음이. 수지는 배를 쓰다듬었습니다. 뱃속의 아기에게 속삭였습니다. 조금만 기다리라고. 곧 평화로운 세상에서 태어나게 해주겠다고. 청학당의 밤이 깊어갔습니다. 한의사협회 징계위원회 당일, 서울 강남에 있는 협회 건물 앞, 검은색 승합차 한 대가 멈춰 섰습니다. 차에서 지훈이 먼저 내렸습니다. 깔끔한 한복 차림이었습니다. 3년 만에 입는 정식 한의사 복장이었습니다. 수진이 그의 손을 잡고 내렸습니다. 임신 3개월, 배가 조금 불러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할머니 한옥희가 내렸습니다. 지훈이 할머니를 부축했습니다. 할머니는 3년 만에 다락방을 나왔습니다. 3년 만에 햇빛을 제대로 보는 것이었습니다. 옥색 한복을 입은 할머니의 모습은 위엄이 있었습니다. 청학당 선대 원장의 풍모가 그대로 느껴졌습니다. 세 사람은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로비에는 이미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한의사들, 협회 관계자들, 그리고 언론까지. 지훈의 사건은 이미 유명했습니다. 3년 전 의료사고로 징계받은 한의사. 그가 오늘 재심을 요청한다는 소식에 많은 사람이 관심을 보였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5층 회의실로 올라갔습니다. 복도 끝에 큰 회의실 문이 보였습니다. 문 앞에 서연이 서 있었습니다. 명품 정장 차림에 차가운 미소를 띠고 있었습니다. 서연이 말했습니다. 왔냐고. 헛수고할 거라고. 증거 없으면 소용없다고 비웃었습니다. 지훈이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증거는 충분하다고. 오늘 모든 걸 밝히겠다고. 서연의 미소가 굳었습니다. 하지만 곧 다시 여유로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디 한번 해보라고 말하고 먼저 회의실로 들어갔습니다. 세 사람도 뒤따라 들어갔습니다. 회의실은 넓었습니다. 긴 타원형 테이블에 협회 임원 10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중앙에는 회장이 앉아 있었습니다. 60대 후반의 백발 노인이었습니다. 엄숙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방청석에는 50여 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한의사들과 기자들이었습니다. 회장이 의사봉을 두드렸습니다. 이제 시작한다고 선언했습니다. 한지훈 한의사의 재심 청구권. 3년 전 의료사고에 대한 재조사. 회장이 지훈에게 말했습니다. 입장을 밝혀보라고. 지훈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3년 전 사건은 조작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자신은 무죄라고, 진짜 범인은 따로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회의실이 웅성거렸습니다. 서연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증거를 제시하라고 소리쳤습니다. 증거 없이 헛소리만 늘어놓지 말라고. 지훈이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원본 차트 사본이었습니다. 조작된 흔적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한서연이라는 이름 위에 한지훈이 덧쓰여 있었습니다. 잉크 색깔도 달랐습니다. 필적 감정을 의뢰하면 금방 밝혀질 일이었습니다. 회장이 서류를 받아 살펴봤습니다.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서연의 얼굴도 창백해졌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조작이라고 소리쳤습니다. 저 차트가 가짜라고, 지훈이 만든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회의실이 다시 술렁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한옥희 할머니가 천천히 걸어 들어왔습니다. 모든 시선이 할머니에게 쏠렸습니다. 누군가가 속삭였습니다. 한옥희 원장 아니냐고, 죽은 줄 알았는데 살아 있었냐고. 할머니가 단상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회장이 놀란 표정으로 일어났습니다. 원장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오랜만이라고 인사했습니다.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힘이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자기는 지난 3년간 다락방에 갇혀 있었다고, 딸 한서연에게 치매 환자로 위장당한 채.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서연이 소리쳤습니다. 거짓말이라고. 어머니가 치매에 걸려서 요양 중이라고. 할머니가 서연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자기가 말하고 있는 게 뭐냐고 물었습니다. 치매 환자가 이렇게 또박또박 말할 수 있냐고. 할머니가 계속 말했습니다. 서연이 자기를 가둔 이유는 하나라고. 진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3년 전 그날 할머니는 모든 걸 봤다고 말했습니다. 서연이 차트를 조작하는 걸, 환자 가족을 협박하는 걸, 돈을 횡령하는 걸, 말리려 했지만 서연에게 위협당했다고. 입 다물지 않으면 지훈을 죽이겠다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침묵했다고. 다락방에 갇혀 지냈다고 고백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숨죽이고 할머니의 말을 들었습니다. 서연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었습니다. 수진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노트북을 들고 단상으로 올라갔습니다. USB를 꽂았습니다.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대형 스크린에 영상이 나타났습니다. 3년 전 진료실. 서연이 환자를 진료하는 장면. 처방전을 쓰는 장면. 약 용량을 잘못 적는 장면. 부자 60지. 치명적인 과다 투여. 그리고 며칠 후 환자가 사망하는 장면. 서연이 차트를 조작하는 장면. 자기 이름을 지우고 지훈의 이름을 쓰는 장면. 모든 게 CCTV에 찍혀 있었습니다. 영상이 끝났습니다. 회의실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그 정적을 깬 건 한 임원의 목소리였습니다. 충격적이라고. 믿을 수 없다고. 회장이 서연을 쳐다봤습니다. 변명할 기회를 주겠다고 말했습니다. 서연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결국 그녀는 주저앉았습니다.
모든 게 끝났다는 걸 깨달은 순간이었습니다. 회장이 의사봉을 두드렸습니다. 결론을 내리겠다고 말했습니다. 한지훈 한의사는 무죄. 모든 혐의가 벗겨졌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한서연 한의사는 의료사고 은폐, 차트 조작, 횡령 혐의로 의사 면허 영구 박탈, 검찰에 고발 조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회의실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기자들이 카메라 셔터를 눌렀습니다. 지우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3년간 짊어졌던 짐이 내려간 순간이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수진이 달려와 지훈을 안았습니다. 할머니도 다가와 손자를 끌어안았습니다. 세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해방의 눈물이었습니다. 회의실 한쪽에서 서연이 경찰에게 끌려나갔습니다. 수갑이 채워진 그녀의 모습은 초라했습니다. 더 이상 우아한 이사장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범죄자일 뿐이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햇살이 눈부셨습니다. 지훈이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3년 만에 느껴보는 진짜 자유였습니다. 기자들이 몰려왔습니다. 인터뷰 요청이 쏟아졌습니다. 지훈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진실이 밝혀져 다행이라고, 이제 다시 환자를 볼 수 있게 돼 기쁘다고, 청학당을 다시 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6개월 후 청학당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본체는 깨끗하게 단장됐습니다. 한의원 간판도 새로 달았습니다. 마당에는 환자들이 줄을 서 있었습니다. 지훈의 명성이 다시 퍼진 것이었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벗고 돌아온 한의사. 사람들은 그를 믿었습니다. 진료실에서 지훈이 환자를 보고 있었습니다. 맥을 짚고 혀를 보고 처방을 적었습니다. 3년 만에 되찾은 일상이었습니다. 그의 손은 더 이상 떨리지 않았습니다. 자신감이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진료가 끝나고 본체로 돌아왔습니다. 거실에서 수진이 아기를 안고 있었습니다. 쌍둥이였습니다. 한 달 전에 태어났습니다. 남자아이와 여자아이. 건강하게 태어나 무럭무럭 자라고 있었습니다. 지훈이 다가가 아기를 안았습니다. 작고 따뜻한 생명, 자신의 아이.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할머니가 부엌에서 나왔습니다. 쟁반에 음식을 가득 담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청학당 재개원 6개월 기념일, 그리고 아기들 100일. 마당에 상을 차렸습니다. 지훈의 친구들, 동료 한의사들, 마을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유비서만 없었습니다. 그녀는 서연을 도운 혐의로 함께 처벌받았습니다. 대신 새로운 직원들이 일하고 있었습니다. 모두 따뜻하고 친절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상 위에는 수진이 만든 음식이 가득했습니다. 약선 삼계탕, 더덕구이, 도라지 무침, 인삼밥, 약초와 음식이 어우러진 요리들. 지훈의 미각이 완전히 돌아온 덕분에 맛볼 수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지훈이 삼계탕 국물을 한 숟가락 떠먹었습니다. 구수하고 달콤하고 깊은 맛. 모든 맛이 느껴졌습니다. 행복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수진이 물었습니다. 어떠냐고. 지훈이 대답했습니다. 완벽하다고. 세상에서 제일 맛있다고. 할머니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밥맛이 사람을 살린다고. 당신들이 증명했다고. 모두가 웃었습니다. 마당에 웃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아기들도 까르르 웃었습니다.
해가 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녁 노을이 청학당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지훈과 수지는 약초밭에 나란히 앉아 노을을 바라봤습니다. 지훈이 수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맙다고 속삭였습니다. 당신이 내 맛을 돌려줬다고, 내 삶을 돌려줬다고. 수진이 지훈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나도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당신이 내게 진짜 가족을 줬다고. 두 사람은 말없이 노을을 바라봤습니다.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약초 향기가 실려왔습니다. 인삼, 도라지, 더덕, 당귀 모두 땀에서 자란 것들이었습니다. 그 냄새는 청학당의 냄새였습니다. 치유의 냄새, 사랑의 냄새, 집의 냄새. 청학당은 더 이상 음산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아기 웃음소리가 가득한 곳, 환자들이 찾아오는 곳, 따뜻한 밤 냄새가 나는 곳. 진짜 집이 된 것이었습니다. 지훈이 중얼거렸습니다. 행복하다고, 정말 행복하다고. 수진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신도 그렇다고. 두 사람의 그림자가 노을에 길게 늘어졌습니다. 하나로 겹쳐진 그림자. 더 이상 외롭지 않은 그림자. 본체에서 할머니가 손녀들을 안고 나왔습니다. 아기들이 까르르 웃었습니다. 할머니도 환하게 웃었습니다. 3년간 다락방에 갇혀 울기만 하던 할머니. 이제는 매일 웃는 할머니. 저녁 식사 시간이 되었습니다. 모두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수진이 만든 된장찌개가 김을 뿜으며 올라왔습니다. 지훈이 처음으로 맛을 느꼈던 바로 그 음식. 지훈이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여전히 완벽한 맛이었습니다. 아니, 더 맛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먹으니까.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잘 먹겠다고. 모두가 함께 말했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숟가락 소리가 경쾌하게 울렸습니다. 후루룩, 오물오물. 밥 먹는 소리. 살아있다는 증거. 행복하다는 증거. 창밖으로 별이 하나둘 떠올랐습니다. 청학당의 밤이 깊어갔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밤은 두렵지 않았습니다. 따뜻한 불빛이 창문마다 새어나왔습니다. 웃음소리가 담장 밖까지 들렸습니다. 청학당은 살아있었습니다. 사랑으로, 음식으로, 가족으로, 그리고 무엇보다 함께라는 따뜻함으로. 지훈이 수진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평생 당신 음식만 먹고 살겠다고. 당신이 만든 모든 맛을 느끼며 살겠다고. 수진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럼 평생 만들어주겠다고. 맛있는 거 많이 만들어주겠다고. 할머니가 두 사람을 보며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이제 걱정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손자가 행복하니까, 며느리가 착하니까, 증손주들이 건강하니까. 청학당의 이야기는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아니,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맛을 잃었던 남자가 맛을 되찾았습니다. 가족을 잃었던 사람들이 가족을 만들었습니다. 진실이 거짓을 이겼습니다. 사랑이 미움을 이겼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따뜻한 밥 한 끼가 모든 것을 바꿨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살리는 건 거창한 게 아니었습니다. 정성껏 만든 음식 한 그릇, 진심으로 건네는 마음 한 조각, 그것이면 충분했습니다. 청학당의 등불이 밤새 켜져 있었습니다. 마치 길 잃은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처럼 여기 따뜻한 곳이 있다고, 여기 쉴 수 있는 곳이 있다고,
여기 치유받을 수 있는 곳이 있다고